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유치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죠. 자, 포인트를 보시면 유치권은 물상 대위성이 없는데 우선 변제성이 없기 때문에 물상 대위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고 유치권 배제 특약도 유효해요.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건 안 돼요. 이 유치권의 성립 요소가 점유인데 자기 소유의 물건을 채권자 자기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결련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좀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유치권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물권 편에 마지막인 담보 물건을 배우는데, 담보 물건이 크게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첫 시간 요 총설과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서 275페이지 담보 물건 총설을 볼게요. 자, 그러면 의의를, 담보 물건의 의의는 뭐냐면, 담보가 뭡니까? 담보가 여기 채무자가 있어요. 돈 빌려는 채무자, 돈 빌려주는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돈 빌려주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것 같아서 채무자의 물건 중에 담보를 잡아요. 담보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돈 안 갚아. 돈 안 갚으면 이게 담보를 자기가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요 담보를 경매에 붙여서 거기서 우선 변제, 배당 받아가지고 자기의 채권을 충당할 수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담보라 그러는데, 이와 관련된 물건이 담보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담보는 인적 담보가 있는데, 요거는 인적 담보는 사람을 인질로 삼는다는 게 아니고 대신 갚으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 보증, 연대 채무, 그런 거죠. 물적 담보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물건을 담보로 잡는 거, 저당권, 질권, 유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 그럼 제한 물건은 뭐냐면, 유치권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요걸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질권은 요거는 처분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소유권자. 그래서 제한 물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이전 형태의 담보 물건은 여기 3개 나오는데 3개 다 좀 비슷합니다. 여기서 그나마 제일 좀 쉬워 보이는 요 양도 담보로, 얘네들 거의 다 비슷한 원리인데, 뭐냐면 이거 여기 지금 채무자가 A가 부동산이 있어. 근데 B가 A한테 돈 10억 빌려주면서, 야, 너 이거 저당권 설정해도 괜찮은데 저당권 설정하기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이걸 아예 나한테 지금 소유권을 이전해줘. 나한테 양도 또는 매도해줘. 그런 다음에 네가 돈 갚잖아? 그럼 내가 나한테 소유권 이전한 거 다시 너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게 라는 게 양도담보, 매도담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적으로 저당권이나 이런 걸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매도나 양도의 형태로 팔아버린 다음에 그걸 담보로 삼는 거, 그겁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재밌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죠. 에어컨 같은 거. 그 할부로 그 쓰고 있는데, 매매대금을 전부 변제하기 전에는 요게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거. 그것도 일종의 담보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유권을 유보하는 거.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앞으로 있는데 이거 배울 거라고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 중요한데, 담보 물건의 공통된 성질 중에 요거를 우리가 통유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공통된 성질을 우리가 통유성이라 그래. 근데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면 부종성인데, 부종성은, 자, 여러분들 옆에서 적어요. 이게 같이 태어나서 같이 죽어.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종이 뭐냐면요, 어디 붙어 있는 건데, 피담보 채권 있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뭐야? 빚이에요. 빚. 돈 빌려줘. 돈 빌려주는 이런 빚의 담보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피담보 채권인 빚을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소멸되면 담보 물건도 같이 소멸되는 걸 우리가 부종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담보 물건을 잡을 때 피담보 채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를 잡을 때 같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같이 소멸돼. 같이 태어나고 같이 죽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밑줄.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담보 물건도 같이 소멸하죠. 저당권 등기가 돼 있더라 해도 뭐가 등기 없이도 적어놔.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됩니다. 뭐 유치권이나 질권이랑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돈을 갚잖아요. 돈을 갚으면 얘네들 담보 물건은 싹 소멸돼 버립니다. 등기가 되는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에 그냥 남아 있더라도 걔는 무효의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187조에서 이거 봤습니다. 봤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한번 배우고 나서 거기 가서 물건 변동해서 보면 이게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요거 밑줄 그어두시고. 요게 부정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의 수반성은 요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적었냐면 요거는 같이 팔려. 여기서 같이 팔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부정성이 피담보 채권에 이렇게 담보 물건이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건 이거예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피담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죠. 그러면 담보 물건이 여기 붙어 있어서 같이 수반돼서 같이 팔려. 그걸 우리가 수반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 물건도 같이 이전되고 피담보 채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 담보 물건과 같이 그 목적이 되는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유치권 같은 경우에도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이거를 어떤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을 넘겨주면서 요 물건을 점유까지 넘겨주면은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해요? 같이 유치권도 따라오는 거야. 요렇게. 자, 요게 수반성입니다. 부정성이 뭐라고요? 같이 태어나서 같이 죽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같이 소멸돼. 수반성은 팔릴 때 같이 팔려. 요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 물건도 같이 이전되는 거야. 요거. 자, 오케이.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 담보 물건도 같이 그 목적이 된다. 수반성. 자,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우리 전세권에서도 봤죠? 전세권에서 전세금이 2억인데 1억 8천만 원 줄 테니까 나중에 2천만 원 나중에 줄 테니까 너 먼저 요 집에서 나가줄래라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얘기해도 돈 받고 그냥 안 나가도 돼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일부를 받았더라도 목적물의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어 소멸돼도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아까 여기 전세금이 2억 중에 2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도 받아야 될 게 2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도 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용 수익할 수 있었죠. 전세권에. 그것도 불가분성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 담보 물건 유치권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매우 유사한데 우리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수리비하고 세탁소의 세탁비인데 옷을 3벌을 맡겨가지고 가령 이게 한 벌당 1만 원 이래서 요게 세탁비가 전부 3만 원이에요. 그래 근데 만약에 요 옷을 맡긴 사람이 요 3만 원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옷을 그 세탁소 주인이 점유를 하면 그때부터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맡긴 사람이 2만 원을 줬어. 주인한테 2만 원 주면서 저기 2벌이라도 지금 2만 원 받으셨으니까 2벌이라도 주세요. 이랬을 때 요 세탁소 주인은 무슨 소리야? 나머지 10,000원 갖고 올 때까지는 이 3벌 중에 하나도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일부의 돈을 받았어도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2벌의 돈을 받았지만 목적물 전부 나머지 1벌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이 전부를.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불가분성 쉽죠? 전세권에서도 한번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 물상대위성은 뭐냐면 담보물이 담보로 가령 부동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저당권일 수도 있고 뭐 유치권일 수도 있는데 유치권은 해당이 안 되는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자 아까 우리 포인트에서 살짝 나왔지만 저당권은 요 담보를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우선 변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저당권은. 근데 유치권은 경매는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당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담보가 왜 중요하냐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를 잡아두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건물이 담보로 이 부동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요게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담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사실 멸실되면 요게 보험금의 형태로, 훼손되면 손해배상금의 형태로, 공용징수가 되면 수용금 있죠. 수용보상금, 보상금의 형태로 바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상대위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저당권자가 갑한테 2억 빌려주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게 화재로 불타 없어졌어.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멸실이 돼버리면 여기에 만약에 보험 들었으면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담보에서 받아야 되는데 담보가 지금 멸실됐죠? 그러면 뭐를 대신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냐면 담보 대신 이제 요 건물이 보험금으로 변했죠. 이런 걸 좀 어렵게 해서 가치적 변형물이라 그러는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몰라도 돼.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무튼 이 을은 담보가 소멸되면 이 보험금에다가 어렵게 얘기해서 가치적 변형물에다가 다시 담보를 잡아서 여기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변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물상 대위성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물상 대위성이 없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물상 대위성이란 게 봐봐요. 담보 물건의 목적물이 담보죠. 담보가 요런 원인 등으로 그 담보의 가름에서 요런 걸로 바뀌었어. 요게 가치적 변형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바뀌었어. 그랬을 때 그 담보 물건이 그 목적물이란 게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 바뀐 거, 가치적 변형물. 그 담보 물건이 사라진 담보 말고 요 바뀐 거에 그 바뀐 목적물에 그대로 계속 존속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뭐 하려고? 나중에 여기서 우선 변제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보다 밑에 밑줄 그을 때요. 물상 대위성은 우선 변제를 본질로 하는 권리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우선 변제권이 없죠. 유치권은. 그래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중요해. 그리고 이러한 권리 등에서 인정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따가 저당권하고 질권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전세권도 있네요. 전세권도 우리가 배웠어. 전세권에서 물상 대위를 직접 요 전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어떤 거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서 요 전세권이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당권도 이제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변해가지고 요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한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 내용이야. 요게. 자, 물상대위성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표를 보면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여기서 특이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 요겁니다. 자, 일단 보면 여기 유치권은 법정으로 그냥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수리비 채권이나 뭐 손해배상 채권이나 뭐 이런 돈을 안 갚죠. 돈을 안 갚았을 때 그 물건을,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면 그냥 딱 생기는 거야.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합니다. 법정 담보 물건. 근데 질권하고 저당권은 법정의 성질도 있는데 이건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으로 돈 빌려줄 테니까 내가 이거 내 거 담보로 해서 나 돈 빌려줘.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정 담보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면 여기서 유치권에서 중요한 거는 그 유치권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타인의 물건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이라는 건 별로 안 중요하는데 타인의 물건이라는 게 중요해요. 동산, 부동산 다 돼. 동산, 부동산 다 되고 질권은 동산이 됩니다. 동산. 권리 질권이라고 권리에 돼요. 질권은. 근데 저당권은 부동산과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에 된다 그랬죠. 요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중요한 거 두 개 있잖아. 이게 부정성부터 쫙 나오죠. 쫙 나오는데 요 유치권은 중요한 게 물상 대위권하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돼요. 우선 변제권이란 게 경매 신청해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웃기게도 유치권은 경매는 청구할 수 있는데 배당은 못 받는데요. 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치권자면 자기가 점유한 물건, 자기가 갖고 유치한 물건을 경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안 합니다. 거의 100% 다 안 해요. 그냥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유치권이 없다라는 거, 요게 사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성질, 요건 없다. 사실 요거 두 개 가리키려고 지금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담보물권의 총서를 봤습니다. 이제 유치권 들어갈게요. 기본서 277페이지 유치권, 여기 의의를 보면, 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치권은 변제기에 있는 경우래. 그 말은 돈 갚을 날이 지났어. 변제기가 돈 갚는 시기죠. 돈 갚을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줘. 그러면 돈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니까 이게 담보죠. 그 담보를 유치할 권리라는 거예요. 유치할 권리라는 게 갖고 있는 거죠. 맡아두는 거죠. 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유치할 권리라는 것이 이게 점유하고 있는 건데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걸 갖고 있다 그래서 막 자기 것처럼 사용 수익하거나 멋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맡아두고 있는 겁니다. 돈 갚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담보물권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그 담보를 직접 점유하고 유치하는 거는 저당권은 그런 성질이 없는데 유치권과 질권은 있어요. 왜? 질권은 전형적인 게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 전당포에 담보 주고 돈 빌리죠. 무슨 뭐 고급 시계 같은 거 주고 맡아두고 돈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권이랑 유치권은 얘네들은 유치할 수 있단 말이야. 담보를 유치할 권리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아무튼 이걸 막 야 신난다 하고 막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 사용한 다음에 몰래 갖다 줘야지. 막 이러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유치할 권리라는 말이에요.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 자, 그러면 성질을 보면 이거 아까 봤습니다. 요게 부종성, 불가분성 아까 다 봤죠? 이게 통유성에서 아까 봤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담보물권과 같은 성질인데 경매권이 있습니다.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 경매는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밑줄. 경매는 인정되는데 우선 변제가 안 돼. 요거.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경매를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법정 담보물권. 요거 중요합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유치권이 설정되는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치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담보물권들을 약정에서 담보물권이 생기는 저당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당권 같은 경우에 여기 부동산 A가 있어요. B가 돈을 빌릴 때 A가 B한테 야, 요거 담보로 하고 나 돈 빌려줘 라고 A가 넌 담보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돈 빌려줘라고 서로 약정을 한 거죠. 서로 이런 합의가 있어서 저당권이 설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질권도 마찬가지야. 질권도 여기 이렇게 시계가 있어. 고급 시계가 있는데 A가 이 전당포 가가지고
시계를 담보로 맡기면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서로 합의하고 약정에 의해서 이런 담보 물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자, 유치권이 생기는 걸 한번 제가 그 두 가지를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 지금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은 아까 우리가 본 거야. 아까 우리가 본 건데 이게 지금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을 안 가져와.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근데 요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쳐봐요. 근데 이 옷 맡긴 사람이 옷 찾으러 안 오는 거야. 그랬을 때 요 세탁소 주인이 돈 갚을 날이 지났어. 일주일 있다가 찾으러 오기로 했는데 안 와. 돈 갚을 날이 지나서 요거를 그냥 세탁소 주인이 갖고 있어요. 요런 경우에 성립하는지 아니면 요 세탁소 주인한테 요 사람이 옷을 맡기면서 세탁소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진짜 없거든요. 돈이 제가 진짜 없는데 내가 일주일 뒤에 10,000원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뒤에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일주일 뒤에 내가 돈 안 갚으면 이거 유치권으로 세탁소 사장님이 잡으세요. 이렇게 약정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돈 안 갚고 이렇게 딱 점유만 하면 곧바로 유치권이 생길 것 같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일주일 제가 돈 못 갚을 것 같아서 일주일 있다가도 이거 안 가지러면 이거 저기 유치권으로 이거 담보로 잡고 계세요 하면은 세탁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기 다른 세탁소 가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당권, 질권처럼 이렇게 서로 돈 빌려주고 돈 갚으려는 사람들의 약정에 의해서 이게 돈 빌려주고 갚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로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약속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물건이나 이 사람의 친구의 물건을 만약에 세탁소 주인이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다가 돈 갚을 때까지 이거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게 약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약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치권이 생긴다고요. 이 개념을 아셔야 돼. 무슨 얘기냐? 이 개념을 알아야지 된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약속해서 담보 줄 테니까 돈 빌려줬는데 유치권은 그냥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았어.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의 물건을 딱 점유해가지고 돈 갚을 때까지 안 준다. 너 딱 이렇게 하면 그냥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정이니까 등기도 안 되겠죠. 등기 없이도 요 유치권을 성립하겠죠. 근데 유치권 자체가 등기 자체가 안 돼. 등기 자체가 안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거 봐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므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야. 법률상 당연히. 뭘 하면 돈 갚는 날짜 지나서 그 채권자 측에서 딱 그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 유치권에서 전형적인 예를 몇 개를 들어드릴게요. 요게 전형적인 예인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전형적인 예가 이거예요. 도급계약이라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가령, 땅이 있어요. 땅도 있고 돈도 있어. 그래가지고, 을이라는 건축업자한테, 야, 내 토지 위에 건물 좀 하나 지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줄게. 집 다 지으면 내가 돈 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건축을 맡기는 건축주를 우리가 도급인이라 그러고 하청업자 있죠. 건축업자를 우리가 수급인이라 그래서 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축을 부탁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 그럽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도급계약이라 그래요. 도급계약. 수급인이 누구라고요? 수급인이 요거 건물 짓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건물을 6개월 동안 조그만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12월 말까지 갑이
공사비를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공사비를 주기로 했어. 그래서 을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짓고 있어. 다 지었는데 12월 말이 지났어. 변제기. 이거 돈 갚은 시기를 돈 갚아야 될 날짜가 변제기죠. 근데 12월 말에 변제기가 지나는데 갑이 돈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을이 야, 너 나한테 돈 주기 전까지는 나 이 건물을 점유할 거야. 점유할 거야. 돈 갚을 때까지 안 줘라고 딱 하는 순간 그냥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왜 건물 같은 거 보면 여기다 뭐 삥 둘러놔가지고 뭐 팻말에다가 이거 유치권이 있는 건물이다. 뭐 그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이렇게 성립이 된 거예요. 요게 유치권이 성립된다. 그냥 저절로 된다고요. 변제기가 지났는데 돈을 안 갚았어? 그럼 내가 너 돈 줄 때까지 건물 내가 너한테 안 내줄 거야 라고 딱 점유하고 있으면 그냥 유치권 생긴다. 요게 가장 전형적인 예예요. 우리 부동산에서. 두 번째는 아까 세탁비는 많이 봐요. 세탁비하고 수리비도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수리비. 가령 이 A가 자동차를 고장이 나가지고 B한테 수리해달라고 맡겼어. 근데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A가 일주일 뒤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 안 주죠. 그러면 B가 이 자동차를 자기가 그냥 자기 차고에 갖고 있어서 너 돈 갚을 때까지 나한테 너 차 안 준다 라고 하면 그냥 유치권이 성립이 된 거예요. 오케이? 얘네들이 저기요. 제가 돈 혹시 일주일 뒤에 안 갖고 오면 우리 유치권이 성립된 걸로 봅시다. 이렇게 서로 약정했어요? 아니라고. 그런 거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동물이 피해를 줄 때 요것도 요걸 알아두면 우리가 유치권에 대해서 좀 개념이 잡히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갑이 있는데 갑이 키우는 개가 있어요. 개가 을을 물었어. 다쳤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갑의 아들인 A가 있어요. 근데 갑의 아들인 A가 을의 아들인 B를 때려가지고 얘가 좀 다쳤어. 그럼 지금 을도 다쳤고 B도 다쳤는데 B는 사람이 때려서 다친 거죠. 근데 이건 개한테 물려서 다친 거죠. 이랬을 때 이 치료비 채권이나 손해배상 채권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을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은 나 걔한테 물렸어. 나 이거 치료비 받아야 돼서 이런 손해배상 채권을 동물을 잡아둘 수 있어. 동물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이렇게 그 개 목걸이 딱 긁어서 자기 집에 어디 묶어놓은 다음에 이 개 주인한테 야, 나 이거 치료비하고 손해배상 채권 안 갖고 오면 걔 안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유치권이 성립이 돼. 근데 이 경우에 을이 갑의 아들 A를 잡아놓고 야, 네 아들 안 준다. 이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유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야. 유치권. 사람을 잡아둘 수는 없어. 유치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는 잡아둘 수 있더라. 동물이 피해를 줄 때 개는 잡아둘 수 있습니다. 한 요 정도 세 가지 전형적인 유치권을 알고 있으면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이해할 때 되게 쉬워요. 요거를 이제 적용시키면 딱 요거. 오케이. 그래서 이게 법정으로 저절로 성립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에 해당하지 않는 성질,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다시 한번 밑줄 긋겠습니다. 앞에서 밑줄 긋지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밑줄. 따라서 유치권자는 저당권자와 달리 유치물이 경매가 된 경우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배당에 참여할 수 없고, 그런데 아까 위에서 봤어요. 경매권은 인정되죠. 그 다음에 물상 대위성 없어요. 그래서 왜?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 대위성도 없죠. 저당권과 달리 유치권에는 물상 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같은 경우에 우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도 하는데 얘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를 다 준용해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다음에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반환 청구권 말고 두 개를 행사할 수 있었죠.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도 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두 개, 얘네들은 반환 청구권은 안 돼. 점유를 안 하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얘네들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돼. 우리 이 전세권에 기한, 지상권에 기한, 지역권에 기한,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한다고. 왜? 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니까.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다만 얘는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밑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나왔지만 유치권은 등기가 안 돼요. 등기가 아예 안 돼. 유치권을 등기하면은 그거는 등기소에서 직권 말소를 해버립니다. 물론 등기 신청하러 오면 야 임마 유치권을 어떻게 등기하냐 하면서 그냥 쫓아내는데, 행여나 실수로 등기가 됐더라도 직권 말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죠? 그래서 요 유치권에 대한 성질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278페이지 유치권의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 요 5개가 있습니다. 일단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 요 채권자, 유치권의 채권자 자기의 물건을 담보해서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상하죠? 자기 물건을 어떻게 담보한다는 거지? 어떻게 유치한다는 거지? 그건 좀 이따 나옵니다. 판례가 하나 이런 예가 있어요. 두 번째는 목적물과 채권 발생 간의 결련성, 요게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요 목적물과 채권 발생에 요 결련성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가령 돈 갚을 날이 10월 1일까지인데 10월 1일이 지나야지, 즉 변제기가 지나야지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지, 요 전에까지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지 부적법한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 안 됩니다. 부적법하게 점유하면. 그리고 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지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내용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볼 건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 성립 요건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유치권의 목적물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여기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일단 유치권의 목적물은 밑줄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돼. 타인 소유의 물건. 그래서 밑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꼭 채무자의 물건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보통은 이렇잖아요. A가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를 B한테 수리를 맡겼어. 근데 이제 얘가 차를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차를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수리비를 안 주면, 요 차를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이 차는 지금 수리비를 안 준 채무자 건데 B가 요걸 유치하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동차가 원래 A의 소유였는데 요거를 B에게 대여를 해줬습니다. 빌려줬어. 근데 이 B가 차를 타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C한테 차를 맡겨서 수리를 맡겼어요. 자, 그러면 이 수리비 채권의 채무자는 B죠. 채권자는 C인데 요 차의 소유자는 누구야? 소유자는 A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제3자의 소유물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 C가 차를 담보로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지금 이 차를, 야, 너 왜 날짜 지났는데 돈 안 갚아?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수리비를 왜 안 갖고 와? 나 이거 점유한다라고 했을 때 B가, 야, 이거 내 게 아니라서 너 점유 못해. 이거 내 친구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꼭 채무자 게 아니라 제3자의 물건이라도
점유해서 요거를 유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로도 가능.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저당권 같은 경우에 요것도 밑줄 그으세요.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데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안 하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인 일부에는 설정이 안 됐어요. 저당권 설정이 안 됐는데 유치권은 점유의 성질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담보물건이라서 원래 그 물리적인 일부에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요거 동그라미 분할이 가능한 요거 분할이 가능한 부동산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원래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은 안 됐었잖아요. 우리 그죠? 용익 물건은 됐었는데 근데 요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토지에 유치권자가 이만큼을 개간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다른 토지랑 달라서 여기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요 토지의 일부의 유치권도 인정을 해주더라 라는 겁니다. 자,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는 일단 자기 소유의 물건 안 돼요. 여기 밑줄 자기 소유의 물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밑줄 자기 소유의 물건은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데 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소유의 물건을 유치권자가 유치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A가 돈이 있는 건축을 맡기는 도급인이고요. B가 건축 기술이 있는 수급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건축 기술이 있죠. 그리고 B도 돈도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기술이 있으니까 A가 이렇게 했겠죠.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건물 지어서 이 건물 지으면 우리 나눠 갖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B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출제해서 자기 돈으로 건물을 다 지었대요.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예요? B 거지. 왜? 여러분들 건물 짓자마자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겨서 원시 취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건물은 수급인 소유인데 이렇게 자기 거를 갖고 A한테 야, 너 왜 돈 안 줘? 돈 안 줄 때까지 나 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건축업자인 수급인 자신의 노력과 출제가 뭐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노력으로 자기 기술로 건물을 다 지으면 이런 출제로 완성된 독립된 건물은 누구 거예요? 밑줄 수급인 자신의 소유니까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아까 봤죠?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물건도 유치권이 성립이 가능하지만 요거 채권자 자기 소유의 물건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 구조물에 불과한 정착물의 경우 자 요거는 여기에 밑줄 그으세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요 경우에 요거를 토지에 설치했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축의 공사대금 있죠.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요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데 건축의 유치권을 설정하려면 이 건물이 좀 건물다워야지. 건물답다는 게 뭐예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려면 여기 벽하고 기둥하고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수급인이 요걸 점유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지금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땅 파가지고 기초공사만 조금 된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요거 기초공사한 요 돈 있죠. 요 공사비 채권을 요거를 구조물을 점유한 것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유치권 성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를 그럼 점유하면 안 돼요. 토지는 안 돼. 왜? 왜냐면 이거는 서로 결련성이 없어. 건물에 대해서 요거 유치권을 행사해야지 토지에 대한 비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에 불과한 정착물인 경우에는 아직 건물도 안 되고 또 토지를 점유하려고 그러면 아니 건물에다 점유해야지 왜 엉뚱하게 토지에다 하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점유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러니까 요 공사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이렇게 기초공사만 대충 되고 아직 기둥도 제대로 안 섰어요. 이걸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선 건물이 아니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이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대해서 생긴 게 아니죠. 건물에 대해서 생긴 거지 토지에 대한 연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건물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채권이지. 그래서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또는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한 건물, 구조물에 불과한 정착물, 다 같은 말입니다. 요 경우. 자, 그러면 자, 우리 보자고요. 다시.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물건 또는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자기 물건이면 안 되고, 건물이라고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물에 불과한 경우에,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279페이지입니다.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관계, 결연성이 연관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거 왜 배우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지금 요거 278페이지에 성립요건 중에서 타인의 물건일 것 배운 다음에 지금 목적물과 채권 관계가 결연성, 요 두 번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요거에 대한 내용을 279페이지에서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연성이란 물건과 채권 발생 간의 연관성이에요. 연관성. 즉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가 이따 뒤에 나옵니다. 어떤 것이 서로 결연성이 있는지, 어떤 것이 결연성이 없는지 그 내용을 이따가 배우게 될 건데, 그 전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좀 밑줄 보세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채권과 목적물의 결연성은 요건인데, 점유 동그라미.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연성은 요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좀 사실 어려워요. 시험에는 이 표현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쉽게 쓰면은 뭐냐면, 채권, 자, 적어요, 여러분들. 채권 발생 시 점유 안 해도 됨. 요렇게 적어 놓으세요. 채권 발생 시에 점유가 같이 일어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점유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자,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 개 얘기했었죠. 개. 요게 개 얘기하기에는 이게 참 얘가 좋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개가 있어요. A의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막 뛰어와가지고 B를 물었어. B가 아프니까 아파하고 개를 잡아둬야지 얘한테 치료비 달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개가 물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지고 개를 놓쳤어요. 그러면 지금 치료비 채권이 일어났는데 당장 점유를 안 했죠. 당장 점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흘 정도 뒤에 요 개가 또 슬금슬금 B한테 다가와서 B를 물려고 다가왔을 때 B가 잽싸게 개를 딱 낚아쳐가지고 이제 점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이 생겼을 때 꼭 점유할 필요가 없이 나중에라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생 시 개한테 물렸을 때 꼭 개를 잡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라도 개를 잡으면 유치권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결연 관계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 결연성은 요하지 않는다. 즉 채권이 목적물 점유 도중 발생할 것을 그럴 필요는 없고,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취득한 후에도 유치권이 인정이 된대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한 게 두 번째 줄인데, 여기 밑줄 보세요. 즉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그 후에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쌍괄호 3번부터는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 인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이 되면 결국은 뭐예요?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을 한다는 거고, 요 다음 페이지에 280페이지에 결련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요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결련성이 있어야지 유치권이 성립되니까. 그런 예가 2페이지에 걸쳐 나오는데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결련성에 대해서는 보세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의 결련성은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은 요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왼쪽에 적혀 있는 5개, 원래 훨씬 더 많은데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추린 겁니다, 제가. 그나마 중요하고 쉬운 거. 얘네들은 결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이 돼. 그런데 얘네들은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인정이 돼. 그러니까 이 물건을 잡고, 야, 너 돈 가져올 때까지 이거 나 계속 이거 점유하고 있을 거야. 그래도 야, 빨리 내놔. 너 유치권 인정 안 돼 하고, 이거는 인정이 안 돼. 요거는 그래도 되는데 요거는 빨리 안 내놔 임마? 한 대 맞을 수가 있어요. 요거. 자, 이 볼게요. 1번 볼게요. 1번은 보세요, 여러분들.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 뭐겠어요? 이거 필요비하고 유익비죠. 필요비하고 유익비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행사했어. 자기가 임대차 여기 살면서 이거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조금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유익비까지 써쓴, 그러니까 필요비와 유익비를 쓴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끝나고, 야, 이거 돌려줘. 이거 나한테 돌려줘라고 임대인한테 얘기했는데 임대인이 이걸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요 임차 목적물, 가령 자기가 주택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딱 점유하고 유치하면서 이거 줄 때까지 나 여기서 못 나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과 그 임차 목적물은 서로 결련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죠? 요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비용 상환 청구권을 임대인이 제때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런 손해배상 청구권과 또 그 목적물하고도 결련성이 있어요.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과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얘네들은 목적물인 그 부동산 내지는 임차물이니까 뭐 동산일 수도 있겠죠. 그 목적물과 결련 관계가 있네. 그죠? 요걸 아셔야 돼요. 요 2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임대차한 건물하고 우리 임대차 보증금 있죠. 보증금이나 임대차 건물과 권리금, 얘네들은 아니야. 비용에 관련된 거는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얘네들이 단순히 계약해서 그냥 건물에 살기 위해서 냈다가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련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 비용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얘네들은 이 비용이 건물에 막 녹아드는 거죠. 수리하고 그거를 예쁘게 만들려고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유익비를 했다는 것은 건물에 녹아들어가,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 상환 청구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권, 얘네들은 결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물하고. 근데 보증금이나 권리금 이런 것들은 그냥 계약상 건물에 살다가 다시 나중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런 거는 결련성이 없어서 임대차 건물에 지금 살고 있을 때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나 지금부터 유치권 행사한다 이럴 수 없습니다. 다만 요 보증금하고는 동시 이행 관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뒤에 배워요. 동시 이행 관계니까 너 보증금 안 주면은 나 이거 방 못 뺀다. 이건 가능한데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이런 거 가지고. 왜? 얘네들은 이런
건물에 녹아나는 비용이랑 다르게 얘네들은 건물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되게 헷갈리죠. 헷갈릴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다 판례야, 판례. 헷갈리니까 재판에 들어가서 판례로 나온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건물에다가 설치한 부속물하고 토지에다가 건물 지었대, 임차인이. 이거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거니까 이것도 자기 건물에는 아까 유치권 성립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치권 성립 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요거 주의해야 될 게, 매도인의 매매 대금 채권도 계약에서 이것도 서로 매도하고 요걸 주고받는 거지, 이것도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요거 매도인의 매매 대금 채권, 요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A가 매도인이야. 이 건물을 팔려고 하고 있고, B가 요거를 살려는 매수인이고, A가 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A가 B한테 건물을 넘겨주면서 매매대금을 돈을 줘야지 얘가 이걸 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동시이행 관계는 성립을 하는데, 야, 너 왜 돈 안 줘, 임마 하고 매도인이 여기에 딱 앉아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유치권 행사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거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도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헷갈리니까 재판 간 거예요. 이거 왜 관련성이 없어? 막 이렇게 따졌겠죠. 그러니까 판사가 없는 것 같아, 임마.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판례나 내용을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지? 하고 진짜 이해가 잘 안 간다니까요. 이게 되게 아무튼 판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봐봐요. 우리 여기 일단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게 요거 두 개는 봤죠. 그리고 건물과 공사대금 채권도 봤어요. 그리고 아까 수리비하고 이거 세 개는 다 본 거네. 그러니까 이거 볼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건물하고 공사대금 채권하고 요 건축 자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건축 자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뭐냐면, 아까 건물 공사대금은 이거예요. 지금 A가 도급인이고 B가 수급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돈을 안 줘가지고 수급인이 집 다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야, 공사대금 줘 라고 해서 지금 유치권 하는 게 요 건물과 공사대금 채권 간의 관계가 있는 건데, 건축 자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이겁니다. 예를 들어 A가 B한테 야, 나 집 좀 줘. 내가 나중에 이거 공사하면 공사대금 줄게라고 한 거예요. 공사대금이야. 그런데 B가 A 말대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 B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C라는 자재업자한테 예전에 자재를 샀어요. 이 자재를 사면 이 C는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이 건축 자재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죠. 자재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B가 돈을 받아가지고 C한테 주려고 했는데 지금 A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때 요 C가 야, 내가 이 건물에 자재를 댄 사람이야 라고 이 건축 자재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지고 얘가 여기에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사대금으로 B가 여기에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 괜찮아. 요걸로. 근데 B가 야, 공사대금 받아서 너한테 채권 줄게 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공사대금을 안 주고 있어. 이때 이 여기 중에 자재를 판 C가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간다 하면서 C가 여기에서 자기 자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런 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봤어. 자, 3번.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요 비용상환 청구권과 비용상환을 불이행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성립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만 내오지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거 판례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한번 보는 건 좋은데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더 혼란스러워요. 결론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건물과 공사대금 채권
수리비 채권 그리고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과 동물 얘네들은 결련성이 있다 그랬죠. 결론을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결련성이 부정되는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외워야 돼. 자, 보증금하고 목적물하고 결련성 없고요. 권리금하고 목적물하고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데 우리 시험에 권리금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보증금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제 권리금이 한번 나왔으니까 아마 다음에 낼 때 보증금으로 낼 겁니다. 이 권리금은 그냥 그 영업권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련성이 없는 거고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부속물과 건물은 임차인 거니까 자기 거는 유치권 성립 안 된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 자재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4번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요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이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밑줄 그세요. 요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매매대금 채권과는 요거는 보증금처럼 동시행 항변권은 성립이 되는데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외우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변제기의 도래. 자, 우리 유치권이 지금 요 수리비 채권이 있는데 가령 지금 자동차를 수리를 해줬어요. 자동차를 수리를 해줬는데 한 달 뒤에까지 수리비를 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변제기가 언제예요? 변제기가 한 달 후였잖아. 한 달 후. 근데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요때까지 돈을 안 갚죠. 그러면 요 차를 갖고 있는 카센터 사장님이 그냥 유치권이 그냥 성립이 된 거예요. 요 카센터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밑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 동안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 요 유익비 상한은 여기서 우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필요비는 아닌데 유익비는 연장해 준다 그랬죠. 거기서는 허여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상당한 유예 기간을 허여한다고 연장을 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회독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예요. 요게 한 번 더 올수록. 그 다음에 나중에 저당권에서 배우겠지만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경매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금 봤지만 유치권에서는 변제기 도래가 요거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더라. 요런 차이가 있네요. 그죠? 저당권에서 볼 겁니다. 오케이.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 279페이지에 어디까지 봤냐면 이번 시간에 쭉 배우고 왜 안 나오냐? 자, 이번 시간에 278페이지에 성립 요건 중에 지금 요 세 개를 본 거예요. 세 개를 본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2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자, 포인트 보자고요. 오늘 포인트. 유치권은 물상 대위성 없고 우선 변제권 없죠? 그리고 법정 담보 물건이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가능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 물건은 점유해도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 그랬죠? 결련성이 인정되는 거하고 인정 안 되는 경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유치권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